경고한다. 이 보고서를 읽는 순간 당신이 알던 대한민국은 사라질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분석이 아니다. 워싱턴의 통제와 감시 속에서 한국이 감히 신의 기술에 손을 대고 세계 해군의 역사를 새로 쓴 강철과 야망으로 기록된 충격적인 반역의 연대기다. 미 해군 최고 정보 분석가가 부산의 한 전시회에서 목격하고 국방부에 타전한 긴급 보고서의 첫 문장이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F-35 판매 거절, 핵무기 개발 금지. 미국의 족쇄에 묶여있던 대한민국. 그들이 어떻게 미국의 심장부마저 떨게 만든 미래형 항공모함과 유령 함대를 극비리에 완성했다는 말인가. 한때 K방산을 멸시했던 세계 최고 분석가의 눈으로 본 대한민국의 소름 돋는 반전 드라마.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그 기적 뒤에 숨겨진 가슴 뜨거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버트 케인. 미 해군 정보국에서 25년 넘게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해군력 증강을 분석해온 사람입니다. 제 경력은 회색빛 강철과 포연, 그리고 컴퓨터 스크린 속에서 전멸하는 수많은 데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힘의 논리를 믿습니다. 해군력이란 곧 국가의 의지이며 그 의지는 천문학적인 자본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 그리고 거대한 항만과 조선소라는 물리적 실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양 지배는 오직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 혹은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유럽의 늙은 사자들에게만 허락된 영역이라고 저는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 제게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해양방위 산업전 마덱스 2025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솔직히 말해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중국의 5번째 항공모함 건조 동향이나 신형 핵잠수함의 음향 스펙을 분석해야 할 시간에 아시아의 한쪽 끝에서 열리는 지역 방산 전시회라니요. 그것은 제 경력에 대한 모독이자 귀중한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후배 분석관에게 한국이 항공모함이라도 만들겠다고 하던가. 미국의 F-35 없이는 우리의 전자기식 사출기 없이는 그저 속 빈 강정에 불과해. 가서 사진이나 몇 장 찍어오게. 라며 퉁명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저 미국의 기술을 수입해 조립하는 나라, 워싱턴의 허락 없이는 전투기 한 대 마음대로 개조하지 못하는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착잡한 심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중국의 해군 기지에서 포착된 새로운 움직임에 대한 상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 전략지도 위에서 그저 미군이 주둔하는 거대한 항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독자적인 해군 전략을, 그것도 세계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리라고는 단 한순간도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분석 체계 안에 존재하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제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조용한 항구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끝없이 뻗은 교량과 바다를 메운 거대한 선박들,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에 담긴 활기.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도 무언가 거대한 에너지가 꿈틀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그 느낌을 무시했습니다. 그저 빠르게 성장한 어느 아시아 국가의 흔한 모습일 뿐이라고, 이것이 해군력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익숙하지만 결코 반갑지 않은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버트, 이런 변방까지 어쩐 일인가? 설마 자네도 코리안 토이를 구경하러 온 건 아니겠지? 돌아본 곳에는 프랑스 국영. 방산기업의 수석 전략가 피에르 뒤부아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유로나발 전시회에서 러시아의 차세대 구축함 성능을 두고 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가 완벽하게 패배했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뒤부아는 특유의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럽 중심적 사고에 갇혀 비서구권의 기술력은 모두 서양의 것을 모방한 아류작에 불과하다고 굳게 믿는 인물이었습니다. 피에르, 자네야말로 여기까지 무슨 일이지? 프랑스산 무기가 안 팔려서 재고떨이라도 하러 왔나? 제가 가볍게 쏘아붙이자 뒤부아는 어깨를 으쓱하며 과장된 몸짓으로 말했습니다. 농담 말게, 로버트.
듣자 하니 한국인들이 항공모함 비슷한 걸 만들었다고 하더군. F-35B 도입에 실패하고 결국엔 값비싼 전투기 대신 드론이나 몇 대 띄우는 상륙함이라던데. 자네도 알지 않나? 항공모함의 핵심은 함재기, 그리고 그 함재기를 띄울 수 있는 강력한 캐터펄트야. 증기식이든 전자기식이든 그건 미국의 기술력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이지. 원자력 추진이 아니면 작전 반경도 제한될 테고. 결국엔 자국 연안에서나 맴도는 거대한 표적함에 불과할 걸세. 뒤부하의 말은 날카로웠고 사실 제가 생각하던 바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의 논리는 해군 전략의 정석에 가까웠고 저는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는 어쩐지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감히 너희가라는 뿌리 깊은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희는 마덱스가 열리는 백스코 전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산한 지역 전시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시장은 그야말로 인산이네. 전 세계 각지에서 온 군 관계자들과 방산 전문가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아랍의 전통 복장을 한 중동의 국방장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해군 제독들, 심지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같은 동유럽 국가의 군복을 입은 장성들까지. 그들의 눈은 하나같이 기대와 흥분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영어와 중국어, 아랍어와 불어가 뒤섞여 웅웅거렸고 그 소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이것이 결코 변방의 잔치가 아님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곳은 지금 세계 군사력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제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껏 쌓아온 모든 경력과 지식 그리고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전조를 저는 바로 그 순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와 저는 인파를 헤치며 전시장 가장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그곳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함성과도 같은 소음과 번쩍이는 조명, 그리고 거대한 스크린들이 뿜어내는 열기 속에서 마침내 우리는 그 무언가의 실체와 마주했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제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축구장만 한 홀의 중앙을 양분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대 기업,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마치 거대한 두 마리의 강철 야수처럼 서로를 마주보며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 홍보 부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수십 미터에 달하는 초고화질 스크린에서는 각자가 구상하는 미래, 해군의 비전이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쉴 새 없이 펼쳐졌습니다. 한쪽에서 함포 발사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투기가 수직으로 이륙하는 굉음이 맞받아쳤습니다. 두 회사의 마이크 소리가 서로 뒤섞여 내용을 알아듣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들이 뿜어내는 경쟁의 열기만큼은 피부에 와닿을 듯 생생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닌 유로나발, DSEI 등 그 어떤 세계적인 방산, 전시회에서도 이토록 노골적이고 치열한 라이벌 구도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 패권을 건 두 거인의 자존심 대결이었습니다. 뒤부하는 이 광경에 잠시 넋을 잃은 듯 보였지만 이내 특유의 냉소적인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허풍이 대단하군. 쇼맨십 하나는 인정해줘야겠어. 그의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저것은 단순한 쇼맨십이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감, 저 막대한 투자는 분명 무언가 확실한 믿는 구석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HD현대중공업이 제시한 HCX23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선 모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 그 어떤 함선의 형태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외형. 함선의 갑판이 위아래 두 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아래층 갑판에서는 무인기가 캐터펄트를 통해 이륙하고 위층 갑판에서는 착륙하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설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부 항모가 시도했다가 항공기가 대형화되면서 사라졌던 바로 그 개념이었습니다. 뒤부하가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 로버트, 이것 좀 보게.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발상이지? 갑판을 둘로 나누다니. 착륙하던 드론이 실수라도 하면 그대로 함교 구조물에 처박히라는 건가?
저 좁은 이륙 갑판에서 발생하는 난기류는 어떻게 감당하고, 이건 그냥 아마추어 디자이너의 공상과학 스케치일 뿐이야.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조차 없어. 뒤부하의 지적은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항공역학적으로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런 구조는 불안정하고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는 그의 분석에 동의했지만 한편으로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대한민국 최고의 조선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을 전 세계 VIP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보이고 있는 것일까? 저 디자인에 담긴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발걸음을 옮겨 바로 맞은편 한화오션의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고스트 커맨더라는 이름의 좀 더 현실적인 형태의 항공모함 모델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루엣은 미국의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과 비슷했지만 항공기 운용에 최적화된 갑판과 2개의 아일랜드를 가진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뒤부하는 모델을 한 바퀴 휙 둘러보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그냥 커다란 상륙함에 항공모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해. 스키점프대도 캐터펄트도 보이지 않는군. F-35B 같은 수직 이착륙기를 운용하지 못한다면 저 넓은 갑판은 그저 헬기나 몇 대 띄우는 공간밖에 안 되지. 결국엔 항공모함이라는 이름값에 못 미치는 어중간하고 타협적인 산물일 뿐이야. 로버트, 내 말이 틀렸나? 그의 말은 또다시 전곡을 찔렀습니다. 제가 가진 지식과 상식으로도 뒤부하의 논리를 반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항공모함의 핵심은 강력한 함재기를 신속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출격시키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캐터펄트와 어레스팅 와이어인데 한국의 모델에서는 그 핵심 기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한계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대한 꿈이 결국 기술적 한계와 현실의 벽 앞에서 좌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꺼림칙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두 거대 기업의 자신감, 전 세계에서 몰려든 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감. 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거대한 퍼즐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뒤부하의 조롱 섞인 분석을 뒤로하고 저는 홀로 전시장을 다시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제 안의 분석가적 본능은 계속해서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내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져 있다. 저는 그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인도네시아의 해군 제독과 폴란드 국방부 차관이 한화오션 관계자의 설명을 들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장난감을 구경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자국의 미래 안보를 책임질 핵심 전력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진지한 고객의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뒤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15톤급 무인 전투기의 운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존 함재기 운용에 비해 비용 절감 효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납기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들의 대화에는 피에르 뒤부하가 제기했던 그 어떤 의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한국의 기술적 한계가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대화하는 듯 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무슨 근거로? 저는 거대한 두 기업의 부스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한산한 중소기업 부스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쩌면 여기에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제 눈에 들어온 하나의 모델. 그것은 길이 20m 남짓의 작고 날렵한 전투함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고속 초계함처럼 보였지만 저는 그 디자인에서 극도의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선체는 레이더 반사를 줄이기 위해 극단적인 경사각으로 설계되었고 갑판 위에는 흔한 미사일 발사대나 함포, 레이더 안테나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선체 안으로 감춰진 완벽한 스텔스 설계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간 제게 갓 20살을 넘겼을까 싶은 앳된 엔지니어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명함을 건네며 함선에 대해 물었습니다. 엔지니어는 제 명함을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며 자랑스럽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발 중인 500톤급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입니다. 이지스함이라는 단어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수백 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하는 거대한 순양함이나 구축함에나 탑재되는 최첨단 지휘 통제 시스템입니다. 이런 작은 배에 이지스라니 허풍도 유분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엔지니어의 다음 설명은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미국의 스파이원 레이더를 그대로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사업을 통해 확보한 질화갈륨 기반의 소형 A사 레이더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탐지 거리는 짧아졌지만 30개 이상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고 대응하는 능력은 구현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미니 이지스라고 부릅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작은 스텔스함은 단순히 적을 타격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인 수상정 여러 척을 원격으로 지휘하고 통제하는 모선, 즉 유령 함대의 지휘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이 함선의 스텔스 성능을 검증한 방식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스텔스 페인트를 칠한 금속판을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함선의 일부 크기 모형을 제작해서 한국 서해에 짙은 해무와 높은 염분까지 그대로 재현한 대형 수조 안에서 수백 시간 동안 내구성과 전파 흡수 능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집요함이었습니다. 실전 환경을 실험실 안에 그대로 구현해 테스트한다는 발상. 이것은 더 이상 모방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완벽을 추구하는 창조의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해군 전략은 저 거대한 항공모함 하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 작은 유령 함선은 거대 항모가 놓칠 수 있는 연안의 복잡한 환경을 장악하기 위한 정교하게 짜인 비대칭 전략의 또 다른 한 축이었던 것입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거대한 코끼리의 다리 하나만 만지며 전체를 비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끼리의 진짜 모습은, 그 거대한 실체는 아직 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젊은 엔지니어에게 정중하게 감사를 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곧장 한화오션의 부스로 달려갔습니다. 아까는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비공개 브리핑.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안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제가 놓친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분명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제 모든 감각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무관에게 전화를 걸어 미 해군 정보국의 권한으로 브리핑 참석을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순한 참관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거대한 비밀의 문턱에 서 있는 탐사대원이었습니다. 숨막히는 몇 분간의 통화 끝에 저는 마침내 비공개 브리핑 룸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10여 개의 좌석만이 놓인 작은 공간. 그곳에는 저처럼 각국의 정보기관이나 국방부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소수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밖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방 안은 무거운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곧이어 문이 열리고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정장 차림에 차분하지만 자신감 넘치는 표정. 아까 부스에서 봤던 젊은 엔지니어와는 또 다른 노련함과 강철 같은 의지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한화오션의 김진우라고 소개한 그가 바로 오늘 제 세상을 무너뜨릴 사람이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는 이런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여전히 밖에서 다른 유럽인들과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기술을 폄하하고 있을 터였습니다. 저는 그를 비웃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그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김진우 엔지니어는 우리를 가볍게 훑어본 뒤 아무런 서론 없이 바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모든 단어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전문가이시니 저희 함선의 재원이나 기본적인 성능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떻게 15톤급 무인 전투기를 이륙시킬 것인가? 그것은 피에르 뒤부아가 제기했던, 그리고 저 역시 가장 핵심적인 한계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김진우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낯선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 어느 해안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비공개 실험장. 길이 8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육중한 강철. 구조물 위로 날렵한 형태의 무인 전투기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5, 4, 3, 2, 1. 그 순간 섬광과 함께 무인기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소음도 화염도 거의 없었습니다. 오직 쉬익하는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소음만이 들렸습니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지는 무인기.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습니다. 저것은 분명 전자기식 캐터펄트였습니다. 미국이 최신형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에 적용하기 위해 수십 년간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던 바로 그 기술. 김진우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EMALS가 30톤 이상의 함재기를 쏘아 올리기 위한 것이라면 저희의 KEMALS는 20톤 이하의 무인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더 작고 더 저렴하며 더 안정적입니다. 저희는 이미 수백 번의 지상 사출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기술의 장벽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비밀리에, 독자적으로 이미 완성했다. 이 세 단어가 제 뇌리를 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피에르 뒤부아의 모든 조롱과 비웃음이 한낱 어리석은 자의 푸념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진우의 충격요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어떻게 이 거대한 함선을 건조할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또다시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었습니다. 군함, 특히 항공모함은 천문학적인 예산 때문에 항상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기 마련입니다. 이 함선의 공식 명칭은 무인전력지휘함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내부적으로 이것을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한 항공모함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4만 톤급 거함은 단순한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평시에는 해병대의 상륙작전을 지원하는 상륙모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수백 개의 병상과 의료 설비를 갖춘 병원선이 되며 해외 분쟁 지역에서는 구호물자를 실어 나르는 수송선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시에만 비로소 무인 전투기를 탑재한 항공모함으로 변신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항공모함을 만듭시다라고 말하면 예산은 삭감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 국군의 발이 되어줄 다목적 상륙, 지원함을 만듭시다라고 말하면 반대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이 배는 전투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고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찾은 해답입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뛰어난 공학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정치와 외교, 국방과 예산을 모두 꿰뚫어보는 무시무시한 통찰력이 빚어낸 천재적인 그랜드 스트래티지였습니다. 서구의 군사 전문가들이 오직 무기의 스펙과 성능에만 집착하고 있을 때 한국인들은 그 무기를 현실로 만들어낼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제게 김진우는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는 아까 제가 보았던 그 소형 스텔스 이지스함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물론 저 거대한 함선 하나만으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작은 친구들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는 무인 항모가 먼 바다에서 강력한 힘을 투사하는 망치라면 이 작은 스텔스 함대는 적의 해안선 깊숙이 침투해 핵심을 찌르는 외과 의사의 메스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인 항모가 제공하는 광역 정찰 정보를 바탕으로 유령 같은 스텔스 함선들이 무인 수상정 떼를 이끌고 적의 함대와 항구를 기습하여 마비시키는 완벽한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 그것이 바로 한국이 꿈꾸는 미래 해군의 완전한 청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과의 방위산업 전시회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세계해전의 역사가 바뀌는 바로 그 현장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그늘 아래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발톱을 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의 방식을 따라하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의 약점을 오히려 강점으로 승화시키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압도적인 효율성과 파괴력을 가진 미래의 해군이 서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거의 탈진한 상태로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브리핑 룸을 나왔을 때 밖의 공기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듯한 이명 속에서 저는 목적 없이 인파 속을 걸었습니다. 저 멀리
피에르 뒤부아가 다른 유럽 방산 관계자들과 와인잔을 부딪히며 여전히 무언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입모양은 아마도 한국의 장난감에 대한 조롱이었을 것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를 향해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경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길을 잃고 홀로 떠드는 남자를 향한 깊은 연민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만이 모르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김진우가 보여준 영상과 그의 차분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생존 가능한 항공모함, 외과 의사의 메스, 유령 함대. 그 단어들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국가의 생존 철학이 담긴 처절하고도 위대한 서사시였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와 저는 겉옷도 벗지 않은 채 창가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부산의 야경이 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바다를 가득 메운 불빛과 끝없이 이어진 광안대교의 행렬. 어제까지만 해도 그저 번화한 항구 도시의 풍경으로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저 바다 밑에서, 저 불빛들 속에서 저들은 조용히 하지만 세상을 뒤흔들 강철의 심장을 벼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 D.C. 본부로 보내야 할 긴급 보고서. 커서는 깜빡이고 있었지만 손가락은 차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제가 오늘 목격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 서늘한 충격과 전율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해야 하는가? 제가 이 보고서에 무슨 내용을 담든 본부의 분석관들은 저를 과대망상에 빠진 늙은이로 취급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써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무이자 조국을 위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자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보고서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수신 미 해군 정보국 국장. 발신 로버트 케인. 제목 긴급보고 새로운 해양 지배자의 등장과 미국의 전략적 실패에 관하여. 경고.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에게 핵무기 개발을 금지해왔다. 그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을 위한 최선이라 믿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오늘 나는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착각 속에 빠져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핵의 시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힘을 손에 넣었다. 우리는 그들에게 원자폭탄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했다. 그 대답으로 한국은 미래의 해군을 창조했다. 이제 바다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더 이상 우리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다. 저는 멈추지 않고 써내려갔습니다. 한국의 무인 전력 지휘함이 단순한 드론 캐리어가 아니라 F-35와 같은 고가의 유인 전투기 없이도, 아니, 오히려 없기 때문에 더욱 강력한 비대칭 전력으로 기능하는 과정을 상세히 분석했습니다. 저렴하고 소모 가능한 무인 전투기 수십 대를 동시다발적으로 운용하여 적의 방공망을 포화시키고 조종사의 희생 없이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21세기 전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개념임을 역설했습니다. 또한 이 함선이 가진 정치적 생존성에 대해 별도의 챕터를 할애했습니다. 국방 예산을 둘러싼 지루한 정치 공방을 다목적 플랫폼이라는 천재적인 아이디어 하나로 회피해버린 그들의 전략적 유연성은 거대한 관료주의에 묶여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을 유령 함대에 대한 분석으로 채웠습니다. 500톤급의 작은 스텔스함이 이지스급 탐지 능력을 갖추고 무인 함대를 지휘한다는 개념은 우리가 지금껏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다루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함선들이야말로 중국의 거대한 항공모함, 전단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돌팔매. 그것은 더 이상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와 그 국민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거대 대륙과 대양 사이에 끼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야 했던 나라. 그 과정에서 그들의 유전자 깊숙이 각인되었을 한과 생존 본능. 그들은 힘의 논리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자의 방식을 어설프게 따라 해서는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싸워야만 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본 것은 바로 그 처절한 생존 본능이 빚어낸 눈부신 창조물이었습니다. 마침내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입력하고 저는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워싱턴에 불러올 파장을 생각하니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비웃고 저의 분석을 무시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가 오늘 마덱스에서 본 것은 단순히 새로운 군함 몇 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문명이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의 선언이었습니다. 값비싼 유인 전투기와 거대 항모에 대한 집착이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 갇힌 미국과 유럽이 길을 잃고 헤매는 사이 대한민국은 무인화와 비대칭이라는 미래의 열쇠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 세계 수많은 국가의 국방장관들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새로운 표준을 받아들이기 위해 부산으로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세계 해군력의 균형추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기울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한국이 제시하는 새로운 규칙에 적응해야만 할 것입니다. 경고한다. 지금부터 당신이 알고 있던 아시아 힘의 균형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 뒤엔 대한민국이 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밀 폭로가 아닙니다. 작은 반도 국가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세계를 속이며 미국의 심장부마저 얼어붙게 만든 수중의 검은 심장,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의 전모가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전직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 최고 위급 장성이 목숨을 걸고 밝히는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제임스 설리번, 한때 미 해군 태평양 함대사령부의 작전 참모부에서 밤낮 없이 전략을 짜고 망망대해를 가르는 강철 함정들의 움직임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제복을 입고 보낸 30여 년의 세월 동안 제 손을 거쳐간 작전 보고서와 정보 분석 자료들은 아마 해군 본부의 기록 보관실 하나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문서들 속에서 저는 때로는 승리의 환희를, 때로는 쓰라린 패배의 교훈을, 그리고 때로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냉엄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어느 늦은 봄날, 제 집무실 책상 위에 배달된 얇은 서류 봉투 하나는 제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군사적 지식과 경험, 그리고 세계 최강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우리 미 해군에 대한 자부심마저 송두리째 뒤흔드는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림팩 2004, 가상 적대 세력, 경멸훈련 결과 보고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림팩 훈련은 2년에 한 번씩 하와이 근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국적 해상훈련이고 참가국들의 다양한 전과 보고는 늘상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보고서의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건조한 활자로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한 우리 미합 중국에 비하면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그 나라의 낡고 작은 디젤 잠수함 한 척이 훈련이 시작되자마자 마치 바닷물 속에 녹아든 것처럼 감쪽같이 사라지더니 며칠에 걸친 가상 전투 기간 동안 우리 미 해군의 자랑이자 태평양 함대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핵추진 항공모함 존시 스테니스를 포함하여 이지스 순양함 2척, 구축함 여러 척, 심지어 우리와 같은 편에서 훈련에 참가한 동맹국들의 최신의 호위함들까지 합쳐 무려 30척에 달하는 가상 적군 함정들을 모조리 격침 판정을 받게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격침된 함정들의 목록을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짚어내려가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항공모함 존시 스테니스는 당시 최첨단 대잠 탐지 시스템과 수중 음향 감시 장비를 갖추고 있었고 그 주위에는 몇 겹의 철통 같은 호위망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어떤 잠수함도 설령 우리 미 해군의 최신형 공격 원자력 잠수함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그 이름 모를 디젤 잠수함은 그 모든 방어망을 유유히 뚫고 들어와 항공모함의 가장 취약한 부분의 가상의 어뢰를 명중시킨 것입니다. 더욱더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상기 전투 기간 동안 대한민국 잠수함 장보고함은 단 한 차례도 아군 탐지 자산에 의해 식별되지 않았음. 단 한 번도 발각되지 않았다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으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운용 능력, 그리고 강철 같은 규율과 훈련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긴급 소집된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대책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침통함 그 자체였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은 제독들은 하나같이 굳은 표정으로 보고서를 뒤적이고 있었고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누군가는 마른 침을 삼켰고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젓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단순한 당혹감을 넘어선 일종의 설명하기 힘든 불안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의 그림자를 감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에서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왔던 해군 전략의 근간, 우리가 구축해온 잠수함과 대잠수함 작전의 모든 패러다임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대한민국, 그 작은 나라가 보유한 잠수함 기술과 그들의 수중, 작전 능력이 우리가 막연히 추측하거나 평가절하했던 수준을 이미 한참 전에 뛰어넘어 버렸다는 명백하고도 불편한 증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제 머릿속에서 단순한 동맹국 혹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벗어던졌습니다. 그들은 우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알 수 없는 심해의 괴물과도 같은 엄청난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미지의 힘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각인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한국의 잠수함, 그 검은 강철의 침묵 속에 숨겨진 비밀을 언젠가는 반드시 파헤쳐야겠다는 집요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께 털어놓으려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빛바랜 군사보고서의 내용을 되짚어보는 캐캐 묵은 회고담이나 한 퇴역, 장성의 개인적인 무용담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그동안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군사전략가들과 정보기관, 분석가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비밀처럼 혹은 차마 입에 담기에는 너무나 민감하고 불편한 진실처럼 쉬쉬하며 애써 감추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한반도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첨예한 군사적 긴장이 일상처럼 계속되는 지정학적 화약고, 그 깊숙한 심장부에 숨겨져 있던 최강의 비밀병기,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세계의 군사 균형을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는 충격적인 실체에 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수십 년간 철저한 베일 뒤에 가려져 있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열강들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보이지 않는 암투가 치열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대한 진실의 조각들을 이제 막 여러분 앞에 펼쳐 보이려는 것입니다. 핵무기 개발은 꿈도 꿀 수 없도록 국제적인 감시와 제재에 묶여있는 나라, 북쪽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독재 정권의 핵 위협에 직면하고 주변으로는 군사대국들의 끊임없는 견제와 압박 속에서 위태로운 생존을 모색해야만 했던 나라. 바로 그 대한민국이 과연 어떤 상상도 초월하는 방식으로 어떤 피눈물 나는 과정을 거쳐서 세계 최강의 해군력을 자부하는 우리 미군마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고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그런 가공할 만한 비대칭 전력을, 그것도 우리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가며 손에 넣게 되었는지, 그 경이롭고도 한편으로는 섬뜩하기까지 한 비밀의 여정을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숨막히는 과정 속에서 왜 미국의 일부 강경, 매파 세력들은 이토록 광적으로, 이토록 필사적으로 이 모든 비밀을 은폐하고 축소하려 했는지, 과연 그들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진실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조리 파헤쳐 볼 것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알고 있던 세계의 군사지도는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새롭게 그려지게 될 테니까요.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림팩의 충격으로부터 어느덧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2024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태평양 함대의 푸른 제복 대신 단정한 민간인 복장으로 워싱턴 D.C.의 국방정보국 DIA 건물로 출근하는 특별자문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동북아시아 지역의 복잡다단한 군사 동향과 잠재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예측하여 국방부에 정책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저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태평양 지역에서의 오랜 근무 경험과 정보, 분석 능력을 높이 산 국방부의 요청을 차마 거절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산더미처럼 쌓인 각종 정보 보고서와 위성 사진, 판독 자료들을 검토하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보안 전화기가 낮게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과거 저와 함께 비밀 작전에 참여했던 오랜 정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극도로 조심스러운 어투로 하지만 분명한 확신을 담아 충격적인 첩보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핵 추진 잠수함 개발을 극비리에, 그것도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상태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는 것 같았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핵무기 보유는커녕 핵연료의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조차 국제적인 감시 하에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을, 그것도 세계 최강의 정보망을 자랑하는 미국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개발하고 있다니, 그것은 군사전략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제 뇌리에는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20년 전 림팩 훈련에서 우리 미 해군 항공모함 전단을 유유히 농락하며 바닷속을 제 집처럼 휘젓고 다녔던 한국 디젤 잠수함의 그 압도적인 성능과 섬뜩할 정도의 침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경험은 제게 뼈아픈 교훈을 남겼었습니다. 한국의 군사기술, 특히 그들이 보여주는 잠수함 운용 능력과 비대칭, 전력 개발에 있어서는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나 기존의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 전혀 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영역에서도 마치 마법처럼 기어코 길을 찾아내고야마는 놀랍고도 불가사의한 능력을 여러 차례 보여주곤 했습니다. 저는 정보원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단순한 뜬소문이나 과장된 정보가 아닐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깊숙한 곳까지 이미 오래전에 발을 들여놓았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치 엔진이 과열된 구축함처럼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비 경쟁의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였습니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추를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전 세계 핵 비확산 체제의 근간에도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그야말로 판도라의 상자와도 같은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상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 것인지를 정확히 분석해야만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DIA 특별자문위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이자 지난 수십 년간 미 해군의 제복을 입고 세계의 바다를 지켜온 한 사람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책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곧바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정보 분석관들에게 극비리의 지시를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그 어떤 사소한 단서라도 놓치지 말고 샅샅이 수집하라고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 조사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기 시작하자마자 저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장벽의 중심에는 미 국방부에 떠오르는 실세이자 국방정책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마이클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차관이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은 국방부 내에서도 타협을 모르는 강경파로 악명이 높았으며 미국의 국익에 조금이라도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동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외교적 수사나 고려 없이 가차없이 압박을 가하고 때로는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사무실 벽에는 힘만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액자가 걸려있다는 소문이 파다할 정도였으니까요.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제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동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즉각적으로 제 모든 활동에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데이비드 차관으로부터 그의 사무실로 직접 오라는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집무실은 화려하진 않았지만 권위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겼고 창문 너머로는 워싱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딱딱한 소파에 앉히고는 서류 더미가 쌓인 자신의 책상 뒤편에서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리번 제독, 요즘 아주 흥미로운 주제에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잠수함이라 그 작은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단순 명료했지만 한편으로는 위험할 정도로 단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시도는 국제 핵확산 금지 조약, 즉 NPT 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극히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며 이는 가뜩이나 불안정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을 극한으로 몰고 가 결국 미국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관련 정보를 남김없이 자신에게 제출하라고 단호하게 요구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명령이었고 거부할 수 없는 압력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저의 과거 해군 시절에 몇몇 민감했던 사건들을 은근슬쩍 들먹이며 만약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는 비열한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비드 차관의 그토록 과민하고 편집광적인 반응, 그리고 상식적인 외교적 절차마저 무시하는 노골적인 방해, 공작 뒤에 오히려 그가 필사적으로 감추고 싶어하는 무언가가 숨겨져 있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만약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그의 주장처럼 정말로 미국의 국익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제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안이라면 그는 오히려 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그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고 공동으로 대책을 마련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합리적인 관료의 행동 방식일 테니까요.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마치 어두운 비밀 창고의 문이 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상황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을 기세였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는 눈빛에서는 한국의 특정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단순한 경계를 넘어선 어떤 종류의 개인적인 집착과 초조함마저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데이비드 차관이 그토록 숨기려 하는 그 무엇인가가 바로 이 거대한 퍼즐의 가장 핵심적인 조각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의 부당한 압력과 비열한 방해는 오히려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승부욕과 진실, 규명에 대한 갈망을 더욱더 거세게 불태우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첩보의 진위를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서 데이비드 차관과 그 뒤에 숨어 있을지 모르는 거대한 배후 세력이 이토록 이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진짜 이유, 그들이 역사의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싶어하는 그 거대한 비밀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제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임무가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각오마저 들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전방위적인 압박과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저는 마치 냉전 시대의 스파이처럼 더욱더 은밀하고 치밀하게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공식적인 보고 라인을 우회하고 비공식적인 채널과 수십 년간 바다 위와 정보기관에서 쌓아올린 개인적인 인맥들을 총동원했습니다. 때로는 신분을 위장하고 위험천만한 뒷골목의 정보상과 접촉해야 했고 때로는 과거의 적이었던 인물에게까지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아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마치 양파 껍질을 벗기듯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라는 거대한 비밀의 실체에 한 걸음씩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주한 진실들은 하나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불거진 단순한 소문이나 즉흥적인 군사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담대하고도 치밀한 도전은 이미 오래전, 무려 20년도 더 전인 2003년 당시 한국의 진보 정권이었던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극비리에 시작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의 내부 문건을 입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밤샘 작업 끝에 해독해낸 당시 한국 국방부의 비밀회의록에 따르면 해군 자체적으로는 핵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핵심 원자로 기술이나 실질적인 건조 경험이 전무한 거의 백지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뜻밖에도 해군이 아닌 육군 출신의 한 강직한 인물이 북한의 날로 노골화되는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주적인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잠수함 보유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프로젝트를 밀어붙였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회의록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지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손에 넣었거나 거의 그 직전에 와 있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미국의 해구산만을 바라보며 손 놓고 기다릴 수만 있겠소? 우리의 바다는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며 우리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야 하오. 핵잠수함은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못하게 만들 최소한의 그리고 최후의 방패가 될 것이오. 이처럼 야심차고도 위험천만하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안타깝게도 초기 단계에서 일부 내용이 언론에 유출되는 사고를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논란과 함께 국민적 찬반 여론이 격렬하게 맞붙었고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강력한 압력과 견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한 위장이었고 거대한 기만 작전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362 사업이라는 암호명까지 부여된 채 국가 안보와 직결된 비닉 사업, 즉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업으로 극비리에 분류되어 극소수의 핵심 관계자들만이 아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물밑으로 더욱더 깊숙이 가라앉아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전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수심 수백 미터의 심해를 한 점의 빛도 없이 은밀하게 기동하는 검은 잠수함처럼 그들의 원대하고도 두려운 계획은 세상의 모든 눈을 피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핵잠수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소형 원자로 기술을 외부의 도움 없이 거의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실제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는 믿기 힘든 정보였습니다. 그것도 국제적인 제재와 감시를 피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로의 전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우라늄 농축률 20% 미만의 전홍추. 우라늄을 사용하는 매우 독창적이고도 현실적인 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아는 한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은 평화적 목적의 연구용이나 상업용으로 국제적인 거래가 허용되는 수준이며 특히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과는 거리가 멀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엄격한 사찰 대상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편입니다. 또한 이는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원자력 협정의 민감한 조항들에도 직접적으로 저촉되지 않으면서 핵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절묘한 줄타기였습니다. 한국은 국제법의 복잡한 미로 속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작은 틈을 발견했고 그 틈을 통해 핵잠수함이라는 강력한 전략 무기 개발의 활로를 스스로 개척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함과 두려움을 모르는 대담함, 그리고 불굴의 의지에 저는 다시 한번 경탄과 함께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단 무기 개발을 넘어선 국가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자 절박한 외침이었습니다. 저의 조사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라는 거대한 빙산에 숨겨진 부분을 조금씩 드러내고 있을 무렵 저는 워싱턴의 서가에서 우연히 눈에 띄는 보고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최근 발간한 동북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미국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두툼한 군사전략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는 주로 중국의 급격한 군사력 팽창과 그로 인해 고조되는 대만 해협의 긴장 상태, 그리고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방안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부분이 저의 시선을 강력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시나리오와 한국 해군의 잠재적 역할이라는 소제목의 분석 파트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그 내용을 반신반의하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한국 해군이 최근 몇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 잠수함 전력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그 압도적인 해군력과 미사일 전력에 맞서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대만 해협이라는 분쟁 지역에서 한국 해군이 과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미국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고서에 담긴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논리 정연했으며 무엇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특히 한국 해군이 과거 수많은 민폐 훈련과 다국적 연합 훈련을 통해 전 세계의 그 우수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 잠수함 운용 능력과 최근 몇 년간 마치 마법처럼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세계 정상급 수준에 도달한 탄도 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 발사 기술이 성공적으로 결합될 경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전략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잠수함을 현대해전에 보이지 않는 암살자, 즉 바다의 스나이퍼라고 명명하며 만약 이 치명적인 스나이퍼들이 대만으로 향하는 중국 해군의 주요 해상 통로와 상륙 예상 지점의 길목을 미리 선점하고 깊은 바닷속에 은밀하게 매복하고 있을 경우 아무리 많은 수의 중국 함정과 상륙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항로를 마음대로 개척하거나 작전의 안전을 결코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실전 배치하고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즉 SLBM의 존재는 중국 해군 지휘부의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과 함께 작전 계획 수립의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이는 전쟁 발발 초기 중국의 기선 제압 시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매우 강력하고도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 심의, 태평양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의 본격적인 군사 개입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중국 해군의 무모한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들의 작전 전개 속도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데 있어서 한국 해군의 역할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일 것이라고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온몸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헤리티지 재단의 날카로운 분석처럼 현재 한국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 전력만으로도 중국과 같은 거대 군사 강국을 상대로 이 정도의 치명적인 파괴력과 전략적 가치를 지닌다고 평가받는다면 그들이 만약 저의 첩보대로 장기간 잠항이 가능하고 강력한 미사일 공격 능력까지 갖춘 핵추진 잠수함까지 비밀리에 보유하게 된다면 그 파급력과 전략적 함의는 과연 어느 정도일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균형추를 이동시키는 것을 넘어 전 세계 해양 전략의 근본적인 판도를 완전히 새로 짜야 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조사는 이제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 훨씬 더 무겁고도 중대한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맞추기 위해 그리고 제 안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점의 의구심마저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승부수를 던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극비리의 한국의 원자력 공학 및 잠수함 건조 기술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핵심적인 두뇌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알려진 베일에 쌓인 인물 김민준이라는 가명의 박사에게 직접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한국 과학계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존재로 그의 진짜 이름이나 소속은 공식적인 기록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의 비밀 파일 속에서는 한국의 차세대 국방, 과학기술 개발을 총지휘하는 핵심 브레인이자 살아있는 전설로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집요한 감시망과 DIA 내부의 잠재적인 정보, 유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저는 철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 끝에 홍콩의 어느 후미진 부둣가 근처 낡은 찻집에서 김민준 박사와 비밀리에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된 시간, 비에 젖은 트렌치코트 차림으로 찻집 문을 열고 들어선 김민준 박사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리 날카롭거나 냉철한 인상보다는 오히려 대학교의 평범한 교수님처럼 온화하고 학구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경 너머로 빛나는 깊고 총기 있는 눈빛에서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오랜 시간 동안 국가의 명운이 걸린 비밀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자의 비범한 지성과 강철 같은 신념, 그리고 어딘지 모를 깊은 고뇌의 흔적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어색하고 긴장된 침묵 속에서 차가 몇 순배 돈 후,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에게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관련 정보들을 조심스럽게 하지만 핵심을 짚어가며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도직입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의 현재 진행 상황과 그 기술적 수준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제 질문을 듣고 한동안 말없이 창밖의 부슬비를 바라보더니 이내 무겁고도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날 밤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지난 몇 달간 밤낮으로 매달려 수집했던 그 어떤 첩보나 분석 자료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고 훨씬 더 충격적이었으며
동시에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마치 강의를 하듯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한국이 이미 자체 기술로 개발한 소형 원자로의 19.75% 농축도의 우라늄을 핵연료로 사용할 경우 단 한 번의 핵연료 교체 작업 없이 무려 30년 이상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출력을 내며 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고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30년. 그것은 사실상 핵잠수함의 작전. 반경과 자망 시간에 그 어떤 물리적인 제한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북극의 두꺼운 빙하 아래든 마리아나 해구처럼 깊고 어두운 태평양의 심해든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장기간 외부의 도움 없이 완벽하게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무한에 가까운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더욱 놀라운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끊임없는 핵 위협과 주변 강대국들의 군사적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75.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제게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단순히 특정 정부나 군부의 소수 강경파의 밀실 계획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열렬히 뒷받침되고 있는 거국적인 프로젝트라는 것을 명백하게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박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그의 모든 진심을 담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리번 소장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순간에도 피와 땀을 쏟으며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은 결코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처럼 군사적 야심을 드러내거나 주변국들과 무모한 패권 경쟁을 벌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난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외부의 침략과 위협 속에서 마침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정말이지 최소한의 그리고 절박하기 그지없는 자위적 조치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먼저 침략하거나 위협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을 함부로 얕보거나 넘보지 못하게 만들고 싶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는 강한 자부심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왔던 한민족의 깊은 한과 절박함이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며 더 이상 이 문제를 단순한 군사기술의 발전이나 국제정치의 힘겨루기라는 냉정한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이 자신들의 존립과 미래를 걸고 벌이는 처절하고도 숭고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외침 앞에서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민준 박사와의 운명적인 만남 이후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를 이전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깊고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그리고 은밀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으려는 군사력, 증강의 욕구나 특정 가상 적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과시하려는 단순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가 핵무기를 가진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잠재적인 핵공격의 공포로부터 어떻게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한국 나름의 독창적이고도 혁신적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핵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국제적인 규범과 현실적인 제약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메우기 위한 고뇌에 찬 해법, 즉 신개념 K안보 모델을 스스로 구축하려는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핵무기에 가공할 파괴력과 끝없는 군비 경쟁의 악순환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에 핵무기 없이도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제시하는 혁명적인 발상의 전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어쩌면 훨씬 더 쉽고 빠른 길처럼 보일 수도 있는 위험한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고 대신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더욱 지속 가능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자국의 핵심적인 안보 이익을 확보하려는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국제적인 감시와 통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의 직접적인 확산이라는 최악의 위험을 피해가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재래식 무기로는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생존 전략을 넘어서 비슷한 안보적 딜레마에 처해 있는 전 세계의 다른 많은 비핵 국가들에게도 새로운 영감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의 이러한 독창적인 안보 모델이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정착되고 인정받게 된다면 이는 무분별하고 위험천만한 핵개발 경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마저 들었습니다. 물론 한국의 이러한 담대한 시도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더욱더 노골적인 견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훤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선택한 이 고독하고 험난한 길이 그들의 파란만장했던 역사적 경험과 결코 녹록지 않은 지정학적 숙명 속에서 찾아낼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혜로운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해법일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불굴의 의지와 저력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그런 모습에서 깊은 감명과 함께 존경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김민준 박사가 제게 들려주었던 그 생생하고도 충격적인 증언들과 지난 몇 달간 밤낮 없이 매달려 비밀리에 수집했던 방대한 양의 정보 자료들을 하나하나 종합하고 분석하면서 지난 22년이라는 실로 길고도 험난했던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나 대중의 관심조차 받지 못한 채 오직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안위만을 생각하며 이 거대하고도 위험천만한 비밀 프로젝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묵묵히 쏟아부어온 수많은 한국의 이름 없는 연구자들과 헌신적인 기술자들, 그리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무장한 군 관계자들의 그 숭고한 헌신과 눈물겨운 노력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로부터 쏟아지는 끊임없는 의심의 눈초리와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강대국들의 집요한 감시,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적 한계와 턱없이 부족한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혹독한 이중, 삼중의 고통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연구실과 비밀 실험실에는 아마 단 하루도 밤늦도록 불이 꺼지는 날이 없었을 것이고 그들의 가족들은 가장의 잦은 부재와 설명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그저 말없이 지켜보며 함께 인내하고 감내해야 했을 것입니다. 오직 위기에 처한 조국의 안보를 내 손으로 지켜내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는 평화롭고 번영된 미래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그 뜨겁고도 절박한 일념 하나로 그들은 자신의 소중한 청춘과 빛나는 열정, 그리고 개인적인 모든 행복마저 기꺼이 희생하며 이 처음에는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거대한 국가적 도전에 모든 것을 걸었던 것입니다. 마치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단 한 줄기의 빛도 없이 오직 계기와 동료에 대한 믿음만으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완수해 나가는 용감한 잠수함 승조원들처럼 그들은 대한민국에 보이지 않는 심해 가장 깊은 곳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고 미래를 단단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역사책 그 어디에도 단 한 줄 기록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들의 위대한 공적과 눈부신 업적은 영원히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잊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뜨거운 피와 값진 땀방울, 그리고 조국을 향한 말없는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당당히 존재하고 또한 세계를 향해 더 큰 꿈을 꾸며 미래를 힘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사실만큼은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영원한 진실로 남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수십 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수많은 형태의 용기와 고귀한 희생의 순간들을 직접 목격해왔지만 이처럼 조용하면서도 강렬하게 그리고 한국가의 운명을 걸고 이루어낸 숭고한 헌신 앞에서는 그저 숙연해지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첨단 무기 개발 프로젝트의 성공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과 지정학적 압박 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온 한 위대한 민족의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생존 투쟁의 역사이자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간절한 염원과 불굴의 의지가 담긴 한편의 장엄한 대서사시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우리가 과거에 알던 혹은 무심히 지나쳤던 그런 약소국이나 변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 반도체 기술과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강력한 문화 콘텐츠를 앞세워 글로벌 경제와 문화 지형을 뒤흔드는 명실상부한 경제 강국이자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전 세계인의 뇌리 속에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들은 그 누구도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바다의 유령 수중에 소리 없는 암살자라 불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 핵 추진 잠수함을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건조함으로써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자주 국방을 실현한 해양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이로운 핵잠수함의 등장은 단순히 기존 디젤 잠수함의 작전 반경과 자망 시간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대한민국 해군의 전략적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해 보였습니다. 유사시 한반도 주변 해역으로 은밀히 침투하는 북한의 핵 잠수함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잠수함의 위협적인 검은 그림자를 마치 유령처럼 끈질기게 추적하고 감시하며 무력화시키고 만약 필요하다면 적국의 가장 깊숙한 심장부를 향해 치명적이고도 외과 수술과 같은 정밀한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신의 분노를 담은 창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난공불락의 철벽 방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국제사회의 그 어떤 감시망에도 포착되지 않은 채 수개월 동안 망망대해 깊은 바닷속에서 한 점의 소리도 없이 은밀하게 기동하며 가상 적국의 해군기지나 핵심적인 전략시설들을 손금 보듯 감시하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 대통령의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수직 발사관에서 불꽃을 내뿜으며 솟구쳐 오르는 강력한 초음속 미사일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단 몇 분 만에 정확히 초토화시키는 대한민국 해군의 검푸른 핵잠수함의 위용을 말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할리우드 액션 영화 속의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 모를 수많은 연구자들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피와 땀, 그리고 천재적인 능력으로 그것을 바로 우리 눈앞의 현실로 당당히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지않아 그들의 손에서 탄생하게 될 이 강력하고도 두려운 수중의 전략적 억제력은 단순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수준을 넘어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동북아시아 전체의 군사적 균형과 안보, 지형에 근본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마침내 대한민국을 그 누구도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반석 위에 확고하게 올려놓을 것입니다. 한때 세계인들에게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평화롭지만 어딘지 모르게 수동적인 이미지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그 낡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전 세계의 바다를 호령하는 심해에 포효하는 백호로 장엄하게 다시 태어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지난 몇 달간 밤샘 작업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충격적인 정보와 저의 냉철한 판단을 담아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담긴 검은색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 낀 채 저는 비장한 각오로 미 국방부의 심장부, 펜타곤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최고 위급 군사전략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육중한 방음 철문이 열리자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주위에는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을 비롯하여 합창의장, 각 군 참모총장, 그리고 국가안보회의의 핵심 관계자들까지 그야말로 미국의 국방 및 안보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거물급 인사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저의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마치 폭풍전야처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의 날카로운 시선은 일제히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우고 떨리는 목소리를 애써 가다듬으며 보고서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분히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실 곳곳에서 회의적인 표정과 함께 가벼운 술렁임,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나지막한 탄식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제시하는 구체적이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 자료들과 한국의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 그리고 핵잠수함 보유에 대한 그들의 확고하고도 절박한 국가적 의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점차 싸늘한 침묵과 함께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국제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우라늄 농축도 20% 미만의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서도 동시에 핵잠수함의 장기 작전에 필요한 충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미 단 한 번의 연료 교체 없이 30년 이상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한 소형 원자로 핵심 기술을 사실상 확보했다는 분석 내용을 발표하는 대목에서는 회의실에 모인 그 어떤 백전노장의 제독이나 노련한 전략가라 할지라도 경악과 탄식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침내 저의 길고도 숨막혔던 보고가 모두 끝나자 회의실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못하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제가 던진 이 믿을 수 없는 그러나 너무나도 명백한 현실의 무게를 힘겹게 받아들이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저는 정면으로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의 창백하게 굳어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번들거리던 눈빛은 더 이상 저에 대한 분노나 방해의 의지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은 냉엄한 현실에 대한 깊은 당혹감과 어쩌면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렸을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절망적인 무력감 같은 것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난 20여 년간 피와 땀으로 일궈낸 이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현실은 이제 그 누구의 방해나 음모로도 결코 부정하거나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이클 데이비드 차관을 필두로 한 국방부 내의 일부 강경 매파 세력들은 저의 보고 내용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며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거나 과장되었다고 폄하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균열을 가져올 것이며 이는 결국 미국의 국익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저의 애국심을 의심하는 듯한 인신공격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위축되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반론과 회유, 그리고 때로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군인으로서의 양심과 전문가로서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미국 정부의 최고위 정책 결정자들을 향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은 더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막을 수도 없고 또한 섣불리 막아서도 안 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저 역시 그들의 전례 없는 행보가 국제핵 비확산이라는 대의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과 그 파장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구상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하고 호전적인 핵보유국의 직접적이고도 상시적인 위협에 정면으로 노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극히 특수하고도 절박한 안보 현실 또한 우리가 결코 외면하거나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열정적으로 역설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금지된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기존의 핵확산 금지 조약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허점 아닌 허점을 정확히 파고들어 핵무기를 실제로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핵보유국에 준하는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그야말로 세계사적으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롭고도 독창적인 길을 스스로 개척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린 한 국가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짜내고 또 짜낸 처절하고도 눈물겨운 자구책이자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와 위선적인 민낯을 전 세계에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최종 보고서의 말미에 떨리는 손으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추가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사결정권자 여러분, 우리는 한국의 이러한 담대하고도 위험한 선택을 단순히 비난하거나 그들의 앞길을 무조건적으로 저지하려 하기보다는 그들이 왜 다른 모든 길을 마다하고 이러한 고통스러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과 절박한 배경을 먼저 깊이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독창적이고도 전례 없는 시도가 앞으로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나아가 전 세계 안보 지형에 궁극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또 현명하게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보고는 예상했던 대로 미국 조야 전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이후 몇 주 동안 백악관과 국무부 그리고 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둘러싼 격렬하고도 첨예한 논쟁이 밤낮 없이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기나긴 시간 동안 이어진 물밑에서의 치열한 경론과 수많은 전략회의, 그리고 동맹국들과의 복잡한 외교적 협의 끝에 미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사실상 묵인하는 방향으로 그동안에 강경했던 정책, 기조를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선회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국제 핵 비확산 원칙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한국의 독자적인 움직임에 대해 일정한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는 외교적 제스처를 취했지만 물밑에서는 더 이상의 노골적인 제지나 경제적, 군사적 압박을 가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이고도 현실적인 합의가 양국 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국제안보 지형에 있어서 하나의 매우 중요하고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형성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중견 국가가 국제적인 규범과 제재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핵보유국에 버금가는 강력한 전략적 억제력을 독자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전 세계에 현실로 똑똑히 보여준 최초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로부터 몇 달 후 모든 공식적인 직책에서 물러나 완전히 개인적인 자격으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남해의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부산의 해군작전사령부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서서 저는 말없이 끝없이 펼쳐진 대한민국의 드넓은 바다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2년이라는 길고도 험난했던 세월 동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많은 역경과 도전을 불굴의 의지로 극복하고 마침내 오늘 이 위대한 결실을 눈앞에 둔 한국의 이름 없는 수많은 영웅들의 뜨거운 노고와 차가운 눈물이 마치 저 남해의 힘찬 파도 소리와 함께 제 가슴속 깊은 곳으로 하염없이 밀려드는 듯 했습니다. 그 벅찬 순간 저는 제 평생 처음 느껴보는 깊은 감동과 함께 인간의 위대한 정신에 대한 형언할 수 없는 경외심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암흑 속에서 타오르기 시작했던 작은 불씨 하나가 이제 거대한 희망의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강인함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빛나는 지혜가 앞으로 다가올 더욱더 예측 불가능하고 혼란스러울 미래 세계의 안보 환경에 분명히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강한 희망과 확신을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위협을 모두 뛰어넘어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해양 강국으로 이 세계 무대 위에 당당히 자리매김했음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기쁘게 선언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푸르고 깊은 바다는 이제 더 이상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밀려오는 통로가 아닌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굳건히 지키는 강력하고도 믿음직한 성벽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주는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한반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수십 년간 철저한 보안 속에서 극비리에 추진해온 핵추진 잠수함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손으로 이룩한 경이로운 기술적 성취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그들의 담대하고도 위대한 도전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하고도 다양한 의견을 지금 바로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창에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오늘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대한민국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숨겨진 저력과 결코 꺾이지 않는 위대한 민족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데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 버튼을 힘껏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갈 저희 채널을 잊지 말고 구독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놀랍고도 감동적인 대한민국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 그리고 동료들에게도 더 많이, 더 널리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하나하나가 역사의 뒤편에 숨겨져 있던 중요한 진실을 밝혀내고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대한민국에 더욱더 빛나고 위대한 미래를 앞당기는 소중한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드넓고 푸른 바다는 이제 그 어떤 외부로부터 밀려오는 것엔 풍랑과 사악한 위협에도 결코 흔들리거나 굴복하지 않는 압도적인 힘과 세상을 놀라게 할 뛰어난 지혜를 동시에 품은 거대하고도 든든한 강철 방패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때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세계 해군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이것은 단순한 군사 기술의 발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가 이뤄낸 위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에서 가슴 뜨거운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놀라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